네, 의사결정에서의 요 윤리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그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에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윤리적인 그 잣대는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이제 오로지 결과에 따라서 또 이성적으로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조직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요. 효율성, 생산성, 높은 이윤 등 이런 목표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공리주의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공리주의의 그 윤리성,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자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좀 드러내는데, 연구의 이 참가자들이 이 도덕적 딜레마를 좀 제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찻길 위에 육교에 있는 5사람의 무게 때문에 다리가 휘어져서 그 기차가 그 다리 밑을 지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한 기차가 다리를 향해 오고 있다 이럴 때 주어진 선택지는 이 5사람 모두가 사망하는 것과 또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한 명을 다리 밑으로 밀어서 4명을 구하는 그 두 가지였는데,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한국, 또 프랑스, 이스라엘에 있는 응답자들 중에 20%가 뚱뚱한 사람을 밀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18%가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문화에 따른 그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그런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대답하도록 한 그 사소한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명의 희생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한 집단에서는 이제 33%가 한 명을 밀치는 선택을 했고요. 다른 집단에서는 44%가 같은 선택을 한 것이죠. 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대답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참가자들은 이제 감정적인 거리를 더 많이 느껴서 공유주의적 선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윤리적 기준은 이제 권리장전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의사결정에서 인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또 언론의 자유, 정당한 법 절차 등과 같이 이제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기준은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사용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언론이나 정부에 고발하는 행위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은 이제 규칙을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을 해서 정의, 그러니까 이윤과 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죠. 정의를 따르면 관점은 이제 때로는 이제 실적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나, 또는 해고 결정을 내릴 때 나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조직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제 공리주의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조직과 주주들이 어떤 그 최대 이윤, 이런 것이 이제 대량 해고 등의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이 관점이 변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즉 이제 그 공리주의가 아닌 좀 그 다른 좀 윤리 기준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권리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제 그 효율성이나 이윤을 중시하는 어떤 공리주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애매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경영자들 또 리더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을 높이고 또 고객의 건강에 해가 될지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고, 또 비효율적인 공장을 폐쇄하고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산 기지를 갖다 해외로 이전하고, 이런 행동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은 의사결정 기준이 공리주의 하나로 충분했던 시대는 이미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CSR이 이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공리주의적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조직들이 이제 그 대차 대조표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정하게 행동하려는 동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직들이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대중들의 그런 압박들, 이런 것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효과적인 CSR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제품, 서비스 이런 것을 점점 더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또 능력 있는 직원들도 이제 CSR을 추구하는 조직들에 더 매력을 느끼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SR은 이제 사업의 측면에서도 이제 합리적인 결정의 어떤 기준으로 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리주의적인 그런 계산에다가 이제 윤리적인 어떤 그런 고려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동 윤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 딜레마를 이제 마주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이제 행동윤리 분야인데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사회 그리고 조직에서 통용되는 그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수준의 도덕 기준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속한 조직이 내세우는 윤리적 기준을 언제나 따르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때로는 또 그 기준을 스스로 위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 행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라는 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사람들 중에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큰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그러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 거짓말은 이제 우리가 매일 행하는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 중에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행동이고요. 안정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노력이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여 가지의 연구에서 이제 사람들은 오직 47%의 경우에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구분을 했고요. 무작위로 고르는 것보다 낮은 수치였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술이 사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면은 경찰관들이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시선을 뭐 위와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이론을 따르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술을 시험한 그 연구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 기술이 진짜 뭐 이론 지지한다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거짓말이 이제 결국 의사결정이 굉장히 치명적일 때가 있고요. 또 거짓말을 감지하는 여부하고는 사실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왜곡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거짓된 동기를 좀 제시를 하면 경영자들과 조직은 좋은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짓말은 윤리적으로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조직의 관점에서는 이제 화려한 그 거짓말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또 가능할 때마다 이 거짓말쟁이들을 잡아내려고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창의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이제 뭐 새롭고 좀 유용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 이게 이제 창의성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전에 이루어진 행동과는 좀 다르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창의성은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직면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살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창의성은 굉장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조직 내의 어떤 창의성의 세 단계 모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델 중심부에는 이제 창의적인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그러니까 창의적인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변수들이 있고, 또 창의적인 행동에 의한 그런 결과, 즉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적인 행동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창의적인 행동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문제의 형성이 있어요. 문제 형성. 그래서 창의성을 포함한 행동들은 이제 그 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행동 중에서 이제 문제 형성이 가장 첫 번째 단계고, 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해결책을 필요로 하거나 문제나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해결책이 바로 있지 않고 또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행동 중에서 정보 수집은 이제 지식을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잠재적인 그 해결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창의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아이디어 도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정보,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이제 잠재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혼자서 이렇게 그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산책을 하거나 뭐 이것저것 뭐 끄적여 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최근에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 아이디어 생산은 점점 더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 생산된 그런 아이디어들 중에서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평가는 이제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평가하고 가장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창의적인 행동, 이것들의 원천, 그러니까 원인이 뭘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잠재적 창의성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이라는 성격이 있을까요? 창의적인 성격? 뭐 과학에서는 뭐 스티븐 호킹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뭐 사업 쪽에서는 또 그 유명한 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 창의적인 천재가 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들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점점 더 많을수록,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창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이제 조직 내에서 리더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닙니다.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지능하고 이제 창의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능은요 창의성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더 훌륭한 작업 기억을 지녔다. 라는 사실에 좀 기인할 수 있는데요. 이 주어진 문제에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높은 인지 욕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배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높은 창의성하고 좀 연관이 돼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성격과 창의성입니다. 이 빅5 말씀드렸었죠. 성격 특성 중에서 이제 개방성 같은 경우가 이 창의성하고 이제 아주 포지티브한 그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개방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응하는 경향이 좀 덜하다 보니까 이 독창적인 생각을 더 자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또 다른 특성, 이 성격 특성을 보면은 이제 능동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감, 또 위험 감수, 애매함에 대한 관용, 뭐 인내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희망, 또 자기 효능감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 정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창의성을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 연구 결과를 하나 보면요. 심층적 자기평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심층적 자기평가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창의성을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관에 조금 어긋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미친 천재들,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들의 정신병에 의해서 엄청난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빈센트 반 고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데요. 전문성은 이제 창의적인 어떤 작업의 이제 기반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잠재력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왜 쿠엔틴 타란티노 그 영화 뭐 대본 작가면서 프로듀서이고 뭐 감독이고 이런데 젊은 시절에 이제 비디오 그 대역 가게에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해박한 지식을 이미 쌓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의 전문성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주변에 사람의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전문성 그리고 자원 이런 것들을 더 접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창의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와 창의성이 있는데요. 이 창의성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특성하고 연관이 있는데 윤리성은 이제 상관관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요, 그 반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부정직과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범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자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윤리성은 상관관계가 창의성하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창의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배우면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잠재력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 창의적인 그 잠재력은 그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더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잠재력이 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양한 환경 요소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바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만약에 없다면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적 동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있고 흥미진진하고 뭐 만족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도전적이다 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창의적인 그 결과와 상당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창의적인 일을 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헬스케어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혁신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환경에서 이런 좀 각 팀의 어떤 창의성이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는 그 아이디어의 그 자유로운 흐름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공정하고 또 건설적인 그런 판단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과도한 어떤 규율보다는 좀 자유로운 것 이런 것이 이제 창의성을 좀 장려를 하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구조적인 인파워먼트 있잖아요. 업무 구조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충분한 자유를 이제 허락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인파워먼트를 하거나 또는 이제 심리적 인파워먼트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원들의 어떤 창의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슬로베니아의 한 연구에서 보면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과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쟁적인 환경이 또 창의성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팀 역시 이제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요. 뒤에서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이 오늘날의 그 업무들은 이제 보면은 점점 더 이제 팀 기반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이 그 팀의 어떤 창의성을 증진시킬 거라고 믿어 오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연구들이 보면은 다양성 있는 팀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또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팀 구성원들이 그 서로를 좀 이해하고 다른 팀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접적인 그런 지시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관점을 수용해라 뭐 이런 그런 했을 때 다양성이 있는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더 창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이 68개의 팀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은 팀의 리더가 팀원에게 영감을 주고 좀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그런 다양성이 팀의 창의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창의적인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창의적인 결과를 이제 그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새롭고 유용하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해결책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유용하지 않다라면은 뭐 신선함만으로는 이제 뭐 창의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벽을 넘어서는 특이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만 창의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해결책의 그 유용성, 이런 것들이 뭐 자명할 수도 있죠. 또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만 성공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뭐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그 왜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왜 한동안 그 다수에 이렇게 수용되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것들을 개발하고 얼리 어답터들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다라고 인정하고 뭐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직원에게서 이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또 스스로 이제 혁신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전문가가 말했듯이 아이디어는 이제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아이디어가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뭐 기술들 중에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거라면은 또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연구자는 이제 대규모 농업회사에서 이제 개인이 이제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행하겠다는 동기가 가장 강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네트워킹 능력이 훌륭할 때,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그 아이디어를 내는 그 사람의 그
그런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 사람이 네트워킹 능력이 좀 탁월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 창의적인 어떤 결과로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권력이라든지 정치, 리더십, 동기, 다른 그런 개념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환경의 실제 모습이 아닌 그 자신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거나 좀 믿는 환경의 모습을 기반에 두고 그러고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결정 중에는 합리성 모델의 그 가정들이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단순 명료하게 나타나는 그런 결정들은 사실 거의 없다. 그래서 아까 뭐 직관 이런 말씀들도 좀 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최고의 선택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요.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와 편견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영자들, 우리 또 리더들은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그리고 팀의 어떤 창의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자분들 또 그 리더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행동은 이제 지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들, 또 그 행동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지각을 이해함으로써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각의 어떤 편향,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의사결정의 오류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좀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수를 항상 방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 도움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 국가의 어떤 문화 그리고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의사결정 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에서 만약에 일하고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따르거나 또는 결정이 합리적으로 막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어떤 조직 그리고 문화 여기에 어울리는 의사결정 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관과 합리적인 분석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비되는 접근이 아니라 둘 모두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보완해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참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직면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또 문제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시도를 하고 비유를 사용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의성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업무 또는 조직 내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